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6번째 페이지. 고양이와 우주를 사랑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 세종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하를 연구한 천문학자 네.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먼지님이 쓰신 글이나 책 보면 고정 문구처럼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고양이와 네. 우주를 사랑하는. 네, 맞습니다. 둘 중 뭘 더 좋아하시나요? 고양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진짜로? 약간 배신감. 뭐 말 나온 김에 예. 아마 이 방송에 나올 때쯤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제가 요번에 그 어린이 동화책, 그림 동화책에 네. 조금 참여를 했거든요. 글을 쓰신 건가요? 네, 그 중간중간 이제 과학적인 내용도 제가 채워드리고 네. 감수도 하고 그랬는데 제목 한번 샤라웃 하시라고 지금. 예. 우주로 야왕입니다. 뭐요? 우주로 야왕. 냐옹 네. 할 때 냐왕. 네, 주인공이 이제 네. 어디 이상한 외계 행성에 살고 있는 예. 고양이이거든요. 고양이 진짜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고양이가 우주 여행하는 이제 그런 동화책이 있는데 네.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잡지사 한 6월의 도서 정도로 저희가 또 선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주 공간에 있고요. 또 이제 고양이과 맹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자 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솔깃해지는 주제 같은데요. 최근 이제 사자 자리에서 외계 생명체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의심되는 신호가 잡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예. 꽤 많이 여기저기서 언급이 된 이야기이거든요. 이게 조금 밈이기도 한데 그거 혹시 아세요? 뭐요? 전 세계에서 모든 이상한 연구들은 다 이 대학교에서 한다. 영국 거니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그래. 네. 영도. 그래서 이번에도 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이런 연구를 했는데 예. 그래서 약간 밈처럼 또 임브리지라고. 약간 좀 흘려듣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캠브리지라고 네. 하면. 근데 뭐 이제 이번 논문은 꼭 예. 그렇게 흘려들을 만한 이상한 얘기는 연구는 아니고. 아닙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연구인데 네네네. 이번에 그 사자 자리에서 K218b라고 잘 알려진 외계 행성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외계 행성에서 이 지구에서는 어지간해선 생명 활동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몇 가지 화학 성분들이 있는데 네. 그 화학 성분으로 의심되는 신호가 이 외계 행성의 대기권 스펙트럼에서 검출되었다. 게다가 이 스펙트럼의 어떤 신호의 유의성이 예. 과학적으로 꽤 고개를 끄덕일 만한 높은 유의성으로 네. 나타났다라고 해서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구에서는 이제 생명체의 활동으로 인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화학 성분이 네. 그 외계 행성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강한 유의성을 가지면서.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야기하는 성분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예. 그 디메틸 설파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메틸 설파이드. 네, 이걸 줄여서 뭐 DMS라고 하는데 네네. 요거랑 그다음에 디메틸 디설파이드라고 해서 예. 이거는 DMDS라고 쓰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보통 이제 DMS 같은 경우에는 뭐 지구 동식물이라거나 아니면 뭐 미생물, 플랑크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많이 만드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DMDS가 특히 이제 지구에서는 여러 미생물 같은 친구들이 네. 아주 많이 만드는 그런 성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네. 이 논문을 보면 이 두 성분 DMS랑 DMDS는 적어도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관여되지 않은 생명 활동을 거치지 않은 비생물학적인 화학 반응으로는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유일한 경우일 수다. 지금까지는 생명체 활동뿐이다. 네. 예. 그런데 예. 그 성분이 외계 행성의 대기권에서 검출됐다. 많이? 매우 많이. 매우 많이. 네, 매우 많이 검출됐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생명 활동의 어떤 증거 아니냐라고 어허. 이제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결과인 거죠. 오늘도 한번 속아보겠습니다. 네. 솔깃한 마음으로. 네. 근데 이번에 그 잡힌 신호가 보니까 3시그마를 넘는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요. 네. 3시그마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혹시 네. 그 MC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제가 태어날 즈음에 옛날 이야기였을 텐데 한때 우리나라에 5시그마라는 그런 게 유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균 이상 5시그마를 넘는 약간 아웃라이어 같은 돋보이는 그런 주머니 속의 바늘 같은 존재가 되자 뭐 그런 이제 트렌드가 있었다고 하는데 낭중지추의 다른 말이 5시그마인가요?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네.
무슨 식스 시그마 방법론 이런 건 있었어. 막 제품 같은 거 품질 검수할 때. 네, 맞습니다. 6시그마가 되면은 뭐 완벽하고 뭐 이런. 그 아마 고등학생 분들 중에도 네. 그 이과이신 분들은 네. 중간에 이런 통계 수학을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정규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종 모양으로 네.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양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뭐 표준 편차 이런 그쵸. 거 배울 때. 예. 그 분포에서 예. 이제 그 표준 분포가 얼마나 넓게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지 예. 그 두께를 이제 우리가 시그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만약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관측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그냥 어쩌다가 나오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랜덤한 어떤 그냥 일반적인 랜덤한 거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네. 진짜 이건 그 어떤 신호의 출처를 특정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신호인지 네. 이거를 이제 평가할 때 네. 그 랜덤한 정도 이상으로 많이 튀어나가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이걸 어떻게 보통 기준을 잡냐면 네. 그 평균적으로 랜덤한 시그마의 3배 폭 이상, 3시그마 폭 이상으로 튀어나갈 정도로 조금 볼록 이제 돋보이는 신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게 그냥 우연하게 나온 결과일 가능성이 0.3% 남짓이에요. 매우 희박하다. 그렇죠. 이거는 뭔가 의심해 볼 만하다. 하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죠. 0.3%도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있긴 있으니까. 아주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과학에서는 그래서 보통 어떤 걸 기준으로 잡냐면 예. 5시그마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 소위 이제 빼박 증거 5시그마 되면 이건 빼박이다. 그쵸, 변수가 그렇게 거의 없다. 정의하는 기준을 5시그마로 잡고요. 예. 만약에 진짜 5시그마를 벗어나는 예. 아주 강력한 신호가 검출됐다라고 네. 하면 진짜 운이 안 좋아서 이게 그냥 랜덤하게 튀어나온 오류일 가능성은 네. 뭐 100만 분의 1 남짓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신호라면 네. 이거는 99.9999% 맞는 신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엔 3시그마? 네, 3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예. 아쉽게도 예. 아직 당장은 모두가 동의할 정도로 강력한 5시그마를 만족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네. 3시그마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추가 관측을 더 해봐야겠다. 더 데이터를 모아서 네. 오류를 줄이고 이 5시그마를 넘을 수 있는 유의성의 높은 데이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계까지는 온 거죠. 참고로 네. 이번에 이 발표를 한 연구팀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 행성을 관측한 건 아니에요. 작년에도 똑같은 행성에 대해서 네. DMS 아까 말씀드린 그 생명 활동의 지표로 의심하는 화학 성분을 검출하는 시도를 했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2.4시그마 정도까지 올라오는 신호를 검출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때는 3시그마에도 못 미치는 그렇죠. 2. 얼마 시그마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뭐 소소한 작은 에피소드 정도로 네. 여겼지만 꿋꿋하게 추가 올라왔어. 관측을 해서 예, 예. 더 깔끔하게 데이터를 처리해보니 네. 3시그마까지 기어 올라온 거죠. 그러네. 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먼지님이 항상 그 생명체가 살 가능성 있는 외계 행성 뭐 얘기를 해주실 때면 이제 그 중심별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된다. 뭐 골디락스 존에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에 부합하는 행성은 한 1% 정도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외계 행성, 그 외계 행성 이름을 말씀해 주셨었나요? 네, K218b. K218b. 네. 예. 일단 이 행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K218b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봄철 별자리에서 볼 수 있는 네. 사자자리 방향으로 한 124, 5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K218b라고 이제 외계행성 이름이 붙어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K218이라는 별 곁을 돌고 있는 첫 번째로 발견된 행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K218이 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계행성은 발견되면 순서대로 B, C, D, A 빼고 A 빼고 그 라벨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따라서 이 중심에 놓여 있는 별 K218이라는 별부터 먼저 봐야 될 텐데 네. 이 별은 태양에 비해서 질량이 49% 남짓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태양에 별이요? 비해서 네. 왜소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태양보다 온도가 미지근하고 훨씬 더 붉은 좀 작은 붉은 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별빛 자체가 조금 어둡기 때문에 이 별 주변에 행성이 있을 때 그 행성이 별로부터 충분히 따뜻한 별빛을 받기 위해선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보다는 더 바짝 붙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겠죠. 애초에 네. 조명이 어두우니까. 네. 그래서 이 외계행성 같은 경우에는 중심 별 주변에 한 바퀴 돌 때 그 공전 주기가 네. 한 33일 정도 됩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짧은 거죠. 그렇죠. 예. 한 달이면 여긴 1년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네. 굉장히 이제 나이를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외계 행성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K218b 요 행성이 그 천문학자들에게는 외계 생명체 아닌 다른 이유로도 논란의 대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외계 행성 그 외계 생명체의 신호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기 한참 전에 네. 처음부터 이제 이 외계 행성은 좀 유명했어요. 이 외계 행성이 되게 흥미로운 스펙을 갖고 있는데 네. 일단 행성의 질량은 우리 지구 질량의 8.6배, 9배가 조금 안 돼요. 그럼 중심별보다 훨씬 큰 거네요. 어떻게? 중심별은 태양의 절반. 태양의 절반이고 네, 태양의 지구의 절반. 8점 몇 배다. 네, 지구의 9배쯤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행성의 지름은 네. 우리 지구 지름의 2.6배. 그래서 밀도를 대충 계산해 보면 순수하게 암석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밀도가 작아요. 네. 그러니까 질량이 지구에 비해 무겁긴 하지만 네. 지름도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부피가 넓어졌으니까 네. 행성 전체의 평균적인 밀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단순하게 대기도 없고 물도 없는 돌멩이만으로 이루어진 행성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아마 높은 확률로 물이나 두꺼운 대기층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행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특히나 이제 이 정도의 덩치와 밀도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일단 하나는 해왕성보다 살짝 크기가 작은, 네. 그래서 중심에 단단한 암석핵을 갖고 있고 네. 주변에는 아주 두꺼운 수소 대기를 갖고 있는 네. 이제 그런 행성일 가능성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똑같이 중심에 핵을 갖고 있지만 그 외곽에 꽝꽝 얼어붙은 얼음 멘틀을 갖고 있고 네. 주변에 이제 아주 얇은 그런 대기를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되게 이제 제일 흥미로운 케이스인데 네. 중심에 암석핵도 있고 외곽에는 물, 액체 물만으로 가득 채워진 바다가 잔뜩 채워진, 그리고 외곽에 이제 조금 얇은 여러 화학 성분들이 스며든 이제 대기권을 함께 갖고 있는, 그래서 딱 우리가 당시까지 알고 있던 행성의 질량과 부피, 밀도만 가지고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바다와 네. 수소 대기를 갖고 있는 이 행성의 모델을 네. 전통적으로 뭐라고 불렀냐면 네. 수소, 하이드로젠, 그다음에 바다, 오션, 네. 이거를 합쳐가지고 하이션 플래닛, 하이션 행성. 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예.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하이션 플래닛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던 행성이지 네. 실제로 이런 모습의 바다 행성, 네. 그 약간 그 옛날 SF 재난 영화 중에 워터월드인가요? 그 지구가 통째로 다 바다로 잠겨 있는 미래를 그리는 작품이 있거든요. 예. 약간 그런 방식의 이제 행성일 텐데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는 아직 아무도 찾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이션 행성은 중심에 암석이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외에는 다 바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세 번째 경우인데 네. 보통 이런 거 하면 뭐 화학 그 성분 스펙트럼을 검출해서 세 가지 경우 돌려봐서 가장 부합하는 거 찾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이번에도 해봤나요? 네. 예. 우리 잡지사 MC님도 이제 정말 그렇죠. 추모를 좀 읊네요. 천문학자에 이제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예. 당연히 우리가 뭐 제일 베스트는 로켓 타고 행성까지 날아가서 직접 들여다보고 거기 생명체 있는지 확인해보고 하면 제일 좋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그 행성이 중심의 별 앞을 싹 가리고 지나갈 때 행성을 가두고 있는 대기권도 아마 있겠죠. 그러면 그 대기층을 통과한 별빛도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별빛이 코앞에 놓여 있는 행성의 대기권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대기 속에 스며들어 있는 화학 성분들 중에 일부가 별빛의 특정한 파장을 갉아먹고 흡수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럼 그 통과하고 난 스펙트럼을 딱 분석을 하면 예. 어떤 파장의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통해서 네. 저 행성 대기권엔 이러이러한 성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재밌게도 네.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행성의 모델에 따라서 행성의 대기 중에 어떤 화학 성분들이 주로 있어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딱 간단하게 행성 대기 성분만 파악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모델 중에 뭐가 제일 유력한지 그렇죠. 알 수 있는 거죠. 예, 예. 만약에 이 바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지구에서도 그렇고 네. 바다는 물로 이루어진 바다는 네. 아주 효과적인 그 화학 성분을 녹이는
성분입니다. 아.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기 중에 네. 예를 들어서 바다가 없다면 네. 단순하게 그냥 해왕성 같은 가스 행성의 성분과 비슷했을 거예요. 아, 예. 그러면 메테인도 있고 암모니아도 있고 수소도 있고 아. 되게 다양한 성분들이 있었을 텐데 아까 그 미니 해왕성의 경우라면 맞습니다. 예, 그런 게 나왔을 거다. 근데 예. 만약에 화학 성분을 굉장히 잘 녹이는 바다가 아주 가득한 행성이라면 표면의 바다와 함께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포함한 암모니아 같은 성분이 되게 효과적으로 녹을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대기 중에서는 그런 성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당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성분이 없다. 이거는 높은 확률로 바다가 존재하는 하이션 플래닛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거를 이제 기존의 관측들을 통해서 여러 번 네. 검증을 해온 거예요. 아, 세 가지 중에 하이션 플래닛 그 경우가 가장 부합했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예. 나중에 가서 추가로 이 대기 성분들을 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 실제 대기 중에 꽤 높은 함량의 수증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또 물 중에 일부는 증발해서 수증기를 채우고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행성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정말 액체 바다가 넓게 채워진 그런 하이션 행성일 것 같다라고 이제 지금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그 DMS, DMDS, 네, 디메틸설파이드와 디메틸 디설파이드, 네. 얘네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이 하이션 플래닛이라는 게 검증이 되고 나서 네. 그럼 바다가 있다면 네. 우리 지구 생명체의 시작은 바다였을 거라고들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어쩌면 이 외계행성의 바다에서도 우리 지구와 비슷한 하다못해 뭐 미생물 플랑크톤 이런 거라도 있지 않을까. 행성 전체가 바다인데 뭐라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예. 진짜 그 외계행성 바닷속 깊은 곳에 스폰지밥이라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검증해야겠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예. 이제 생명 활동의 지표로 생각할 수 있는 성분을 한번 대기 성분에서 검증해 보는 시도를 작년에 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제임스 웹이 적외선 스펙트럼을 보는데 네. 그 적외선 중에서 비교적 파장이 좀 짧은 쪽에 있는 근적외선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예. 그 근적외선을 이제 관측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근적외선 스펙트럼 영역에서 디메틸 설파이드, 네. DMS로 추정되는 흔적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나온 거예요. 아, 애매하게 나왔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네. 이거 진짜 흥미롭다. 예. 바다 행성일 확률이 높은데 네. 심지어 여기에서 플랑크톤 같은 애들이 만드는 화학 성분이 검출이 됐네. 이 지구에선 유일한 경우잖아요. 그쵸. 그렇죠? 생명체가 활동해야 나오는. 그러면서 작년부터 이제 이 행성의 관심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다만 이제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작 그 신호의 유의성이 네. 2.4 시그마 안팎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쩌면 그냥 우연으로 벌어진 생명과 무관하게 네. 우연으로 벌어졌을 가능성이 60분의 1 정도가 있었던 거죠. 아, 약간 좀 해프닝 정도였는데 그렇죠. 해프닝이었던 거죠. 새로 또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신호 유의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당시에는 분석했던 그 파장대가 네. 근적외선 정도였어요. 근데 이 영역에서는 디메틸 설파이드가 스펙트럼을 갉아먹는 파장대나 네. 다른 메테인, 이산화탄소 이런 다른 화학 성분들이 스펙트럼에 흔적을 남기는 위치가 얼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에 흔적이 보였다고 해서 네네. 이거 100% DMS다. 이거 100% 메테인이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네. 이번 새로운 관측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네. 메테인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과 달리 DMS, DMDS가 유일하게 흡수하는 파장 범위에 해당하는 중적외선, 아, 파장이 좀 더 긴 적외선까지 관측을 시도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신호의 유의성을 끌어올린 거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DMS, DMDS가 있을 그 유의성이 예. 3시그마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가 이번 연구 결과의 핵심입니다. 그렇구나. 예. 네. 그 DMDS는 마늘 향을 내는 분자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저도 마늘 향이 정확히 난다고? 어떤 음식에 이게 들어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이제 그 찾아보면 예. DMDS는 마늘 냄새를 좀 풍기는 성분이어서 뭐 우리 먹는 식품 향료로도 쓰이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이 적응하기 좋은 행성.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에 약간 그 여기 사는 고양이 외계인들이 한번 보내보세요. 아까 그 친구. 싫어할 것 같습니다. 한국 고양이로 한번 네, 보내보세요. 아마 여기서 살고 있는 외계인들이 뭐 김장이라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예. 이번 발견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네. 이번에 이 K218b에서 확인된 네. DMS의 성분의 수치를 보면 좀 놀랍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조금 있다.
아니면 지구 정도 있다도 아니에요. 지구의 함량에 비해서 진짜 1000배 이상 높은 함량을 보이거든요. 그럼 플랑크톤 이런 친구가 만약에 있다면 1000배 이상 막 엄청 뿜고 있다. 그쵸. 예, 이게 예. 이제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인데 예. 그 DMS, DMDS 이런 친구들은 생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예. 반대로 반응성도 되게 좋아요. 반응성이 좋다는 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거냐면 네. 금방금방 다른 화학 분자와 결합하고 화학 반응을 하면서 파괴되기도 되게 쉽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높은 함량의 수준으로 DMS가 이 행성의 대기권에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엄청 빠르게, 그러니까 많이 만들고 있어도 네. 빠르게 파괴되면서 네. 또 금방금방 제로섬이 될 텐데 네. 그럼에도 엄청 많다는 그걸 거잖아요. 이겨내고 계속 뿜고 있다. 그쵸. 엄청 많다는 거죠. 그 반응성을 억누를 정도로 어디선가 누군가 폭발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다는 뭐야 거거든요. 진짜. 예. 그러면은 이 외계행성에 진짜 이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엄청나게 많은 플랑크톤이 바글바글 뭐 살고 있다던가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네. 정작 이 외계행성의 대기에서는 산소는 거의 없어요. 산소는 없어요? 네, 산소는 없습니다. 그럼 좀 말짱꽝인가요? 아니요, 이게 더 재밌습니다. 왜죠? 예. 왜냐면 이제부터는 약간 그 주어진 네. 과학적인 파편을 가지고 네. 과학자들이 얼마나 이 과학적 상상력을 나름 근거 있게 이제 만들어가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네. 자,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증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구에 비해서 아주 높은 DMS의 함량, 그리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산소의 부재. 네. 이게 정확하게 우리 지구의 수십억 년 전 고지구 환경을 떠올리게 해요. 우리 지구도 처음부터 지금처럼 산소의 농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있으려면 예. 식물이 광합성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파리에서 이제 산소가 보충되면서 이제 점점 이 지구 대기가 지금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건데 예. 당연히 초기 지구에는 육상 식물도 없었고 네. 다 바닷속에서 살았고 네. 나중에 가서 이제 식물들이 광합성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지구에 지금만한 산소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제 그때는 이제 막 탄생한 그런 미생물들, 플랑크톤들이 예. 이제 막 살아가면서 DMS 같은 성분을 이제 그때부터 채워나가고 그랬겠지. 있었겠죠. 예. 똑같네. 그렇다면 오히려 과거 지구에는 네. 산소가 없고 DMS, DMDS 정도만 존재하는 네. 이제 그런 환경도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만약에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예. 꽤 높은 확률로 이 K218B는 한 수십억 년 전 지구에서 벌어진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이제 막 생명체를 품은 생명의 보고로 진입하고 있는 네. 어서 와, 생명은 처음이지. 딱 이 단계를 지금 겪어 나가고 있는 이제 초기 지구의 단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더 뭔가 좀 전율인데요. 생명체가 태동했던 그 지구의 모습일 수 있다, 거기가. 그렇죠. 아니, 이 정도 증거면 진짜 이거는 좀 넘어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근데 회의적인 시각도 있나요? 일단 안타깝게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5 시가마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모두가 그렇지. 오케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는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치명적인 문제가 이 중심에 있는 별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에 있는 별이 태양보다는 왜소하고 어둡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그 미미한 별빛을 받으면서 충분히 따스한 온도를 갖기 위해서 네. 이 행성은 중심에 별에서부터 거리가 꽤 가까워요. 공전을 33일 만에 할 정도로. 그쵸.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 별이 왜소하면 네. 더 난폭하게 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표면 바깥으로 별의 물질이 분출되는 예. 태양 폭발, 플레어 같은 현상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예. 근데 이 행성은 네. 그 별에 꽤 가까이 붙어 가깝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별이 한 번 여드름 잘못 터뜨리면 예. 다 얻어맞는 거예요. 그 진물 이런 것들을. 그쵸. 예. 근데 게다가 그 진물이 단순히 그냥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고에너지 플라즈마 입자들이기 때문에 네. 고속으로 방출돼서 행성을 타격하면 네. 그게 그대로 행성 대기권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살균 소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 행성이. 그러면 생명체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환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네. 잘 탄생하고 여기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태양이 가끔 가다가 행패를 부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비교적 착한 애여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2차 성징은 끝나서 여드름도 안 그쵸. 터지고 그래서 예. 뭐 가끔 뭐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아예 다 소멸될 정도의 피해를 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안정적으로 50억 년 가까이 붙박이로 살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를 구성하기까지 네.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218B에서는 DMS랑 DMDS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물에 타격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체가 그래서 이제 있다면? 두 가지의 가능성, 예. 완전 극단적인 상상력이 가능한데 예. 첫 번째는 의외로 예. 이 별은 착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그냥 늘상 왜소한 별들은 가까이 있으며 위험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예. 꼭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운 좋게 이 행성은 그런 조건이 잘 맞아서 생명이 진화하기까지 충분한 여유를 얻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여기에서는 생명체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적당히 잘 진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얻어맞아서 멸종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은 생일빵을 맞지 않아서 아직은 얘네가 좀 평화롭게 보내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제, 생이 그쵸? 돌이 안 돼서 이제 막 이제 돌이 안 돼서 돌잔치 준비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예. 저녁가 언제 있었지 하고 이제 한번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맞지 않아서 네. 그런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냐면 오히려 그런 난폭하게 플레어가 터지고 하는 별 주변에 살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우리 지구와는 환경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고에너지 에너지들의 입자들이 네.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구에서는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다른 방식의 화학 반응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생명체 활동이 아니어도 DMS, DMDS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그래. 지구는 그런 극단적인 환경이 아니니까 네. DMS를 만들 수 있는 기작이 생명 활동밖에 없는 것 같지만 네. 거기에서는 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레시피로 DMS가 생명체와 무관하게 그럴 수 있죠.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 네. 예,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외계 생명체라고 하면 한도 이제 컨텐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최소 뭐 인간 이상 정도 되는 지능과 어떤 형태와 문명을 가진 존재를 떠올리잖아요. 아바타처럼. 아바타처럼. 네. 예, 최소 ET처럼. 네. 근데 만약에 이 K218B에 그 플랑크톤 같은 친구들 엄청 많다고 해도 정말 있다고 해도 아예 플랑크톤 정도? 이러면서 약간 실망하는 지구인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 대중문화가 워낙 흥행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눈이 높아졌어요. 역치가 올라가가지고 뭐 실제로 외계 플랑크톤이 발견돼도 에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인류의 역사가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발견이겠지만 그만큼 공감 못 해줄까 봐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반대로 외계인 과학자가 우연히 지구에 와서 지구에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지구의 임의의 장소에 딱 불시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 가서 지구 물질을 몇 개 이제 비커에다가 퍼서 간 거예요. 비커에다가. 네. 네.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담길 가능성은 없겠죠. 웬만하면 그냥 물 정도 뜨고 가겠죠. 그렇죠. 애초에 일단 지구 면적의 70%가 바다이기 때문에 대부분 바다에서 퍼갔을 거고요. 뭐 남극이나 사막 아니면 밀림에 가서 퍼서 갔겠죠. 그렇죠. 그럼 높은 확률로 그 외계인 과학자가 분석한 샘플에서는 지구에서 미생물이 많이 발견될 거예요. 그럼 지구에는 미생물 천지구나. 그렇죠. 그러면 사실 실제로도 우리가 지금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쪽수를 보면 뭐 종의 수나 쪽수를 봤을 때 압도적으로 미생물이 많거든요. 개체수는 당연히 그쵸? 미생물이 많죠. 그래서 당연히 그 외계인 과학자는 이제 논문에 이렇게 쓰겠죠. 지구라는 행성을 지배하는 종은 미생물이다. 그렇겠네. 인간이란 건 언급도 안 하고. 그렇네. 진짜 그렇겠네. 네. 근데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생명이 발전되고 진화되어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 태초의 원시적인 모습을 출발해서 점차 더 덩치가 크고 복잡한 레벨로 이제 변해 왔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일 먼저 거쳐가는 원시적인 형태가 제일 흔하게 있을 거예요. 그 윗단계로 나아가는 그 행운을 누리고 있는 케이스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수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운 좋게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 여기저기 우주에 가서 샘플을 퍼올린다고 하면 그
샘플 속에는 높은 확률로 미생물 정도가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겠네. 그렇죠. 외계인 손가락 같은 거는 아마 없겠죠. 거기 지중배 같은 존재가 있어도 네. 걸릴 확률은 희박하죠. 그쵸. 예, 그래서 예.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 이번에 K218B 행성을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한편으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수순을 네.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논문에서 예. 외계 문명을 발견했다. 네. 뭐 아니면 뭐 외계인의 어떤 흔적을 발견했다. 예. 이랬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외계 생명체, 특히 미생물의 생명 활동으로 추정되는 신호가 발견됐다라고 하니까 네. 이쯤 되면 이제 요맘때쯤엔 인류가 한번 거칠 만한 역사적 수순을 지금 밟아가고 그래. 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 말도 맞다 네. 진짜.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오 하고 이제 조금 솔깃. 네, 솔깃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 생명체 가능성을 좀 얘기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좀 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DMS가 발견돼서 네. 3시그마긴 하지만 네.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답을 못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DMS가 진짜 생물학과 무관한 다른 비생물학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한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외계 행성에서 네. 물, 산소, 이산화탄소, 메테인 우리 지구 생명체가 다 생명 활동할 때 쓰고 뱉어내는 성분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거기 무조건 생명체가 있다. 우리처럼 똑같이 호흡하고 광합성하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 같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화학 성분을 명확하게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생명 지표라고 해서 바이오 시그니처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거를 무슨 성분으로 정할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외계 생명체 아직 못 찾고 있나요라고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예. 일단 뭘 봐야 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가 뭔데? 그렇죠. 외계 생명체까지 사실 갈 필요도 없는 게 지구 생명체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100%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 이정모 원장님이랑 심해생물 얘기에 다 깜짝 놀랐어요. 별의별 게 다 그렇죠. 있다고. 예. 그래서 심지어 지구 생명체들 중에서도 네.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했던 메커니즘과는 다소 거리가 먼 그렇죠. 이상한 재료를 네. 가지고 생명 활동을 하는 케이스들도 소수이지만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해파리 있는 거 아세요? 몰랐습니다. 네, 다시 죽을만 하면은 다시 아기 때로 돌아간대요. 예. 그거 그런 애들도 있는데 지구에도. 그거 외계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쩌다 들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이 지구 생명체에 대해서도 아직 100% 정의하지 못하고 네.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명확한 지표를 합의한다는 거는 네. 어찌 보면 조금 섣부른 맞습니다. 고민일 네.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지구에 있는 플랑크톤 같은 게 외계에 나오면 얘는 엄청 확실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네. 그렇죠. 그죠? 이건 네. 진짜 뭐 빼박 생명체고. 그렇죠. 예. 그러네. 네, 그때가 되면 가서 확인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울 뿐이지 네. 적어도 우리가 우주에 유일하진 않겠구나라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우주를 보게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그 바이오 시그니처? 네. 예, 그런 기준이나 합의에 대한 고민도 뭐 꾸준히 하고 계시겠지만 더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주와 외계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 정말 뭐 인간의 본능적인 이끌림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점점 좀 상상의 영역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도 들고 그 자체로도 좀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 또 우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